서울의 한 고급 쇼핑몰 주차장. 한 여성이 시어머니에게서 자신이 타고 온 제네시스 G90에서 쫓겨났다. 사람들 앞에서 가정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며 멸시와 폭언에 시달렸다. 남편은 그저 아내가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고급 세단이 바로 아내의 소유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가 바로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이 의미가 되고 의미가 영혼을 만지는 아이다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메시지가 있고 모든 메시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가장 편안한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당신의 몸이 늘 건강하고 재물이 넘쳐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시계는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박민지 씨는 유진그룹 빌딩 20층 회의실에서 막 나왔다.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길고 험난했다. 5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시간 동안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이사님, 계약 서류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민지는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김 비서. 먼저 퇴근하세요. 전 검토해야 할 제안서가 아직 남아서요. 네,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김 비서가 떠난 후 민지는 검은색 재킷을 벗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28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수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회사의 운영이사 자리에 올라 있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자리였지만 그만큼 압박감도 엄청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 김준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지 씨, 몇 시에 와? 어머님이 계속 물으시네. 민지는 답장을 입력했다. 곧 도착해요. 오는 길에 떡볶이 좀 사가려고요. 준호에게서는 더 이상 답이 없었다.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준호와 결혼한 지 4년.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 준호는 다정하고 낭만적이었으며 그녀를 무척 사랑했다. 하지만 2년 전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휴식처가 되어야 할 집은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최 여사는 민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했다. 요리하는 방식부터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 직장 생활까지 밤늦게까지 일해서 뭐하니? 네 월급 뻔하잖아. 차라리 집에서 남편이나 챙기는 게 더 복받는 길이야. 이것이 시어머니가 가장 즐겨하는 말이었다. 최 여사가 모르는 사실은 민지의 이사 월급이 월일 500만 원에 달하며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연말 보너스는 별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단 한 번도 이를 과시한 적이 없었다. 돈이나 지위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랐다. 회사 소유의 검은색 벤츠가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개인 기사인 박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이사님? 네, 기사님. 그런데 가는 길에 유명한 포장마차에 들러서 떡볶이 좀 사가 주세요. 강남에서 평창동까지는 40분이 걸렸다.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고급 주택은 회사가 이사인 민지에게 제공한 사택이었다. 대지 500제곱미터의 3층 건물, 넓은 마당, 차 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 그리고 뒷마당에는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와 최 여사는 이 집이 준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했다. 민지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의 생각에 행복해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집에 도착하자 하얀색 제네시스 G92 차고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 G90은 이사인 민지 명의의 회사 차량이었다. 준호는 2차 공인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론 준호는 그 차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이 또한 바로잡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민지가 집으로 들어서며 인사했다.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왔니?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 일하는 거니, 놀다 오는 거니?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랬어요, 어머님.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는 무슨, 버리는 쥐꼬리만 하면서 최 여사는 민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날카롭게 중얼거렸다. 준호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다. 민지 씨. 왔어? 피곤하지? 그는 민지를 슬쩍 안았지만 예전에 민지가 자주 느끼던 따뜻함은 없었다. 좀 피곤하네요. 이거 떡볶이 사왔어요. 아, 고마워. 식탁에 둬. 민지는 떡볶이가 담긴 봉투를 식탁에 놓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해 지친 얼굴, 약간 부은 눈, 오후 내내 억지로 지었던 미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수를 하고 편안한 홈웨어로 갈아입은 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최 여사는 이미 떡볶이를 개봉해 텔레비전을 보며 먹고 있었다. 민지야, 내일 토요일인데 너 쉬지? 어머니랑 더현대 서울 좀 같이 가자. 쇼핑 안 한 지 오래됐네. 최 여사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뭘 쇼핑하시려고요? 어머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어차피 넌 맨날 일만 하느라 좋은 데도 못 가보잖아. 불쌍하게 시리. 민지는 숨을 참았다. 네, 어머님, 내일 3시 같이 가요. 그래, 지구십 타고 가자. 그 차 참 편하더라. 준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지 씨. 내일은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뒤에서 편하게 있어. 민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미소였다. 그날 밤, 민지는 이미 깊이 잠든 준호 옆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방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회사에서는 이사, 집에서는 무시당하는 아내. 너무나도 상반된 두 가지 역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무언가 곧 변할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해가 밝게 빛났다. 민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다. 휴일이었지만 워커홀릭의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준호와 최 여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오전 8시 최 여사는 이미 화려한 개량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와 크림색 스카프로 멋을 낸 채였다. 짙은 화장, 손에는 명품 가방, 고급 쇼핑몰에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준호야, 빨리 씻어라. 이따가 쇼핑몰 사람 많아진다. 최 여사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준호는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네, 어머니. 금방 할게요. 민지는 회색의 심플한 원피스와 검은색 스카프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모습은 수수했고 대기업 이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이 바로 민지의 스타일이었다. 겸손하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전 9시 세 사람은 고급스러운 하얀색 제네시스 G90에 올라탔다. 준호가 운전석에, 최 여사가 가운데 좌석에, 그리고 민지는 가장 뒷좌석에 앉았다. 와, 역시 G90은 다르구나. 앉아있으니 정말 편안하네. 최 여사가 가죽 시트를 어루만지며 칭찬했다. 우리 준호가 좋은 회사 다닌 덕이지.
이렇게 좋은 차도 내주고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회사가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요. 뒤에 앉은 민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 G90은 정말 편안했다. 풀 레더 인테리어, 디지털 에어컨, 완벽한 안전 기능을 갖춘 이사 전용 회사 차량. 서류상의 명의는 박민지, 준호는 단지 사용자일 뿐이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행복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평창동에서 여의도 더현대, 서울까지는 30분이 걸렸다. 그 쇼핑몰은 명품 부티크와 고급 레스토랑의 중심지로 유명했다. 프리미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어머님, 몇 층부터 가실래요? 민지가 시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물었다. 1층부터 가자. 구찌 매장에서 가방 좀 봐야겠어. 새 가방 산지 오래됐네. 최 여사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웅장한 쇼핑몰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방문객 대부분은 상류층으로 보였다. 구찌 부티크에서 최 여사는 곧바로 최신 모델 가방에 마음을 빼앗겼다. 금색 장식이 돋보이는 갈색 가방. 가격은 750만 원이었다. 준호야, 이거 어떠니? 최 여사가 아들을 향해 가방을 들어보였다. 좋네요, 어머니. 잘 어울리세요. 그럼 이걸로 사야겠다. 최 여사는 점원에게 가방을 건넸다. 민지는 그들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결제에 사용될 카드가 준호 명의의 법인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카드는 이사인 민지를 위한 복지 혜택으로 한도는 1억 원이었다. 준호는 추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점원이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다. 최 여사는 그 쇼핑백을 민지에게 넘겼다. 이거 잘 들고 있어. 떨어뜨리지 말고. 민지는 불평 없이 받았다. 쇼핑은 2층 루이비통 신발 매장으로 이어졌다. 최 여사는 하이힐 2켤레를 샀고 총액은 500만 원이었다. 또다시 준호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민지야, 가방 잘 들어. 더럽히지 말고. 이거 비싼 거야. 최 여사가 새로운 쇼핑백을 건네며 당부했다. 네, 어머님. 3층 명품 의류 부티크. 최 여사는 옷 5벌을 입어보고 최종적으로 3벌을 샀다. 총액은 500만 원. 이것도 네가 들어라. 최 여사가 다시 민지의 손에 짐을 더했다. 이제 민지는 7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거의 3시간 동안 신고 있던 하이힐 때문에 발도 아팠다. 오후 1시 최 여사는 5층 일식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스시 세트와 와규를 주문했다. 총 계산서는 80만 원. 또다시 준호의 법인카드가 위력을 발휘했다.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네. 최 여사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칭찬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민지는 조용히 식사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는 그토록 다정한 남편이 정작 자신에게는 피곤하지 않은지 한마디도 묻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식사 후 최 여사는 다시 쇼핑을 하고 싶어 했다. 이번에는 액세서리 매장, 팔찌, 목걸이, 반지. 오늘 쇼핑 총액은 이미사 500만 원을 넘어섰다. 모든 쇼핑백은 민지의 손에 들려 있었다. 크고 무거운 7개의 가방. 오후 4시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하네. 최 여사가 지하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투덜거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최 여사는 쇼핑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 개모임 가면 친구들이 내 새 구찌 가방 보고 다들 부러워할 거야. 호호. 준호도 따라 웃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 예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했다. 그들은 G90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민지의 삶이 완전히 바뀔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지구십 앞에 도착하자 최 여사는 민지의 손에 들린 7개의 큰 쇼핑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했다. 민지야, 너 이 짐 전부 차에 실을 거니? 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네, 어머님 쇼핑하신 거잖아요. 너 이 G90 트렁크가 뭐 창고인 줄 아니? 그 말과 함께 민지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 최 여사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잠시 쳐다보았지만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민지는 양손에 7개의 쇼핑백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이미 아팠던 다리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직접 사신 물건들이잖아요. 집으로 가져가야죠. 말대꾸하지 마. 최 여사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민지를 노려보았다. 넌 규칙도 모르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이딴 쇼핑 쓰레기로 더럽히려고 해? 이게 무슨 짐칸인 줄 알아. 민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어머님 G90 트렁크 넓어요. 이거 다 들어가요. 제가 잘 정리해서 넣을게요. 듣기 싫어. 최 여사는 손을 들어 민지를 제지했다. 이 차는 준호의 회사 차야. 좋은 차라고. 회사 자산인데 물건 아낄 줄도 몰라. 긁히거나 더러워지면 어쩔 거야? 잠자코 있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아내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민지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생각이 짧았어. 이건 좋은 차야. 쇼핑백 때문에 차가 손상되면 안 되지.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기도 복잡해져. 준호는 오히려 민지를 탓하는 어조로 말했다. 민지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준호 씨, 이건 어머님 쇼핑하신 거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었어요. 팔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고 올 필요가 없었잖아. 최 여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가니? 가정부도 자기 자리는 아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가정부라는 그 말은 민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4년 동안 그녀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4년 동안 참고 따르고 존중했다. 그 대가가 고작 가정부 취급이라니.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민지는 억지로 참았다. 공공장소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됐다 민지야. 너 지금 내려. 택시 타고 집에 가. 최 여사가 최종 통보하듯 명령했다. 이 차같이 타고 갈 생각 마. 창피하니까.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빨리 가. 귀찮게 굴지 말고 최 여사가 쥐구신문을 열고 가운데 좌석에 앉으며 쏘아붙였다. 민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랐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 민지 씨, 당신은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보내줄게. 준호가 운전석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피곤하시잖아.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혼자 와. 그 순간 민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남자,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지금은 자신을 모욕한 어머니를 위해 아내를 혼자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민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혼자 갈게요. 최 여사는 이미 가운데 좌석에 편안히 앉아 문을 닫았다. 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민지는 발치에 널브러진 7개의 쇼핑백과 함께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래 딥술을 꽉 깨물었다. 하얀색 G90이 후진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백미러로 민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민지를 홀로 남겨두고 사라졌다. 아까부터 경비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쇼핑몰 보안 요원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따금씩 연민의 눈빛으로
민지를 향했다. 민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애썼다. 자신의 차에서 쫓겨났다. 서류상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차에서, 남편이 쓰도록 허락해준 차에서, 남편은 아내를 모욕한 어머니를 택했다. 천천히 민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여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화면을 내려 한 이름을 찾았다. 이 부장, 회사의 자산 관리팀장이었다. 민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정말 이 일을 저질러도 될까? 하지만 그때 최 여사의 경멸적인 눈빛이 떠올랐다. 너무나 쉽게 내뱉어진 가정부라는 말,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준호의 태도. 민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부장의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림 없이 단호하게 나왔다. 이 부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차량 번호 123과 1234 제네시스 G90을 회수해 주십시오. 박민지 이사님 명의로 된 김준호 차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그 차량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 차는 방금 더현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좌표는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즉시 회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장님.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발치에 놓인 7개의 쇼핑백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500만 원어치의 물건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은행 앱을 열었다. 몇 번의 터치로 그녀는 준호가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정지시켰다. 이제 판이 바뀌었어. 민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기다리면서 준호와 최 여사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지켜볼 것이다. 민지는 주차장 근처 대기 의자에 앉았다. 7개의 쇼핑백은 여전히 그녀 옆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15분이 지나자 유진그룹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견인 트럭이 쇼핑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이 부장이 2명의 기술자와 함께 동행 차량에서 내렸다. 이사님. 이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지가 일어섰다. 이 부장님. 그 차는 약 20분 전에 나갔습니다. 아마 5층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최 여사님은 식사를 오래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바로 GPS 위치를 추적할까요? 추적하세요. 만약 아직 쇼핑몰 구역에 있다면 지금 바로 회수해 주세요. 그들이 직접 보게 하고 싶습니다. 이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회사의 차량 추적 시스템을 확인했다. 차량은 아직 서쪽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사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지금 처리하세요. 자산관리팀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견인 트럭이 G90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민지는 차분한 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하얀색 G90은 여전히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준호나 최 여사는 없었다. 회수 절차 진행하세요. 민지가 명령했다. 기술자들은 능숙하게 작업했다. 예비키로 문을 열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자 G90은 서서히 견인 트럭 위로 끌려 올라갔다. 과정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까 그 보안 요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 부장이 회사의 공식 자산 회수 서류를 보여주었다. 선생님, 이것은 명령서입니다. 유진그룹 소속 박민지 이사님 명의의 제네시스 G90
차량 번호 123가 1234. 회사 차량 사용 규정 위반으로 회수 조치 중입니다. 보안 요원은 서류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보고를 위해 기록해 두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장이 말했다. 민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숨겨진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 오만하게 자신을 쫓아냈던 그 지구십이 이제는 끌려가고 있었다. 이사님, 차량은 확보했습니다. 회사 차고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물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행정 처리는 제가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실례하겠습니다. 지구십을 실은 견인 트럭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민지는 다시 대기 의자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6시. 곧 내려오겠군.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개인 기사에게 전화했다. 박 기사님, 더현대 서울 지하 주차장으로 저 좀 데리러 와 주세요. 네, 이사님. 바로 가겠습니다. 15분 후 민지 개인 소유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박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요, 기사님. 잠시만 기다리죠. 민지는 벤츠 뒷좌석에 편안히 앉았다. 손에는 휴대폰, 그녀는 회사 채팅 앱을 열었다. 인사팀에 메시지를 보냈다. 김준호 차장 명의의 법인카드 검토 바랍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보내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닫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하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오후 6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준호와 최 여사가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레스토랑에서 싸온 음식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 배부르다. 음식 맛있었어. 최 여사가 여유롭게 걸으며 칭찬했다. 네, 어머니, 다음에 또 와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까 G90을 주차했던 곳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걸음이 느려지더니 완전히 멈췄다. 차가 어디 갔어? 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준호는 텅 빈 주차 공간으로 달려갔다. 그는 좌우를 둘러보았다. 마치 G90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듯이 말도 안 돼. 분명히 여기에 주차했는데. 준호야, 우리 차 도둑 맞았어. 최 여사가 패닉에 빠졌다. 쇼핑백이 바닥에 흩어졌다. 준호는 곧장 보안실로 달려갔다. 선생님, 제 차가 없어졌어요. 하얀색 G90 123가 1234요. 아까 회수 과정을 지켜봤던 보안 요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보았다. 회수되었습니다, 손님. 네? 회수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누가요? 왜요? 보안 요원은 태블릿을 꺼내 CCTV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다. 오후 5시경에 유진그룹 자산관리팀에서 와서 회수해 갔습니다. 이것이 명령서입니다. 보안 요원이 공식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회사 차량 제네시스 G90 123가 1234 회수 명령 소유주 유진그룹 운영이사 박민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박민지 운영이사. 네, 손님. 이게 공식 서류입니다. 준호 뒤를 따라온 최 여사가 보안 요원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챘다. 그녀는 꼼꼼히 읽었다. 준호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민지가 무슨 이사야. 걔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잖아. 보안 요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사실을 보고할 뿐입니다, 여사님. 확인을 원하시면 회사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네,
유진그룹 인사팀 신 과장입니다. 신 과장님, 저 김준호입니다. 제네시스 1234 차량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요. 어떻게 회수될 수 있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저편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아, 네, 김준호 차장님. 해당 차량은 박민지 운영이사님의 전용 회사 차량입니다. 차장님은 2차 공인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박 이사님께서 차장님의 접근 권한을 철회하시고 회사 규정에 따라 차량 회수를 명령하셨습니다. 박민지 운영이사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차장님. 박민지 이사님은 차장님의 상사입니다. 이사님이시죠. 차장님은 마케팅팀 차장 직책이시고요. 전화기가 준호의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지하 주차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지만 저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통화는 자동으로 끊겼다. 최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방금 걔가 뭐라고 한 거니? 민지가 이사라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은 지구십이 있던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하려 애썼다. 민지, 그의 아내, 4년 동안 평범한 월급쟁이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유진그룹의 운영이사였다. 자신의 상사. 말도 안 돼. 준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민지는 항상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늦게 귀가했는가? 그녀가 바로 그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이다. 왜 종종 검은색 벤츠 기사가 민지를 데리러 왔는가? 그것이 이사 전용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왜 집에 회사 로고가 찍힌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자주 배달되었는가? 민지가 바로 그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왜 평창동의 그 호화로운 집에 그들이 쉽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이사인 민지를 위한 사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왜 4년 전 준호 자신이 그렇게 빨리 취직할 수 있었는가? 왜 그의 승진은 순탄했는가? 왜 그가 높은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이 민지 덕분이었다. 최 여사가 준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준호야, 대답 좀 해봐. 인사팀 직원이 뭐라고 했냐고. 준호는 마침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지 씨, 운영이사래요. 제 상사요. 최 여사는 경악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지구십은 민지 씨 회사 차고 우리 집도 민지 씨 사택이고 어머니가 아까 쇼핑할 때 쓴 그 법인 카드도 민지 씨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없이 이어졌다. 최 여사가 방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지는 그냥 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바보였어. 그는 4년 반 전 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민지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던 민지. 당시 평범한 직원이던 준호는 첫눈에 반했다. 그들은 교제를 시작했고 1년 후 결혼했다. 하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민지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다. 민지 또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가 그저 행정직원이나 평범한 관리자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사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야, 지금 당장 민지 찾아가야 해. 사과하고 아까 그건 오해였다고 설명해야지. 최 여사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오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분명히 민지 씨를 가정부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가 자기 차에서 민지 씨를 쫓아냈고 저는
저는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최 여사는 울기 시작했다. 난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가 민지가 이사인 줄 알았으면 감히 그렇게 했겠니?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만 존중했던 거예요. 겸손하고 과시하지 않았던 민지 씨는 오히려 우리가 짓밟았어요. 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준호 차장님. 차장님의 법인카드는 박민지 운영 이사님의 명령에 따라 정지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인사팀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그룹 인사팀. 준호는 그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최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상에, 카드까지 정지됐어? 그럼 아까 쇼핑한 건 어떻게 해? 그 500만 원은 이제 제 개인 청구서로 넘어올 거예요, 어머니. 제 월급은 고작 500만 원인데 말이죠. 준호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둘은 침묵에 빠졌다.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을 편안하게 먹여 살려주던 사람을 쫓아낸 것이었다. 준호야, 우리 이제 뭘 타고 집에 가니? 나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최 여사가 힘없이 말했다. 준호는 지갑을 확인했다. 저도 30만 원밖에 없네요. 그냥 택시 타고 가요. 하지만 준호가 앱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택시 앱 계정이 방금 정지된 법인카드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금을 사용해야 했다. 쇼핑몰에서 평창동까지 택시 요금은 약 2만 5천 원. 아직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굴욕적이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왔다가 이제는 빠듯한 현금으로 택시를 타야 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2번, 10번, 20번 모두 받지 않았다. 준호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 씨, 미안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메시지는 전송되었고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는 다시 보냈다. 민지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미안해하세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택시가 도착했다. 낡은 흰색 아반떼. 준호와 최 여사는 방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던 쇼핑백들을 들고 차에 탔다. 이제 그 명품 가방들은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택시 안에서 최 여사는 조용히 계속 울었다. 준호야, 이제 어떡하니? 만약 민지가 너랑 이혼하면 우린 어디서 살아? 평창동 집도 회사 거라며 준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건 민지 씨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준호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 4년 동안 그는 아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40분밖에 안 걸렸지만 아주 길게 느껴졌다. 준호와 최 여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택시기사는 이따금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창동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15영원을 지불했다. 그들의 남은 돈은 285영원이었다. 3층짜리 호화로운 집은 어두웠다. 현관등만 켜져 있었다. 민지가 아직 안 돌아왔나 보네. 최 여사가 택시에서 내리며 중얼거렸다. 준호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고 민지의 흔적은 없었다. 최 여사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죄책감에 휩싸인 채 쇼핑한 물건들을 내려놓았다. 아까는 자랑스러웠던 750만 원짜리 구찌 가방이 이제는 부정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그는 계속해서 민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메시지 모든 것이 답이 없었다. 밤굿이 앞마당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즉시 창가로 달려갔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차고에 주차하지 않았다. 차는 현관문 바로 앞에 멈췄다.
뒷문이 열렸다. 민지가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렸다. 격식 있는 검은색 정장 재킷, 무릎 길이의 펜슬 스커트, 깔끔하게 맨 검은색 스카프, 하이힐, 완벽한 메이크업,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 이것은 준호가 집에서 보던 민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사 박민지였다. 민지 뒤로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그들은 전문적인 직원처럼 보였다. 민지가 노크하기도 전에 준호가 문을 열었다. 민지 씨, 다행이다. 돌아왔구나. 준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다. 민지는 손을 들어 준호를 멈추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고 평소 그녀가 주던 부드러운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준호 씨. 민지는 격식을 차린 거리감 있는 톤으로 불렀다. 더 이상 준호 씨나 여보가 아니었다. 준호는 그 말투에 움찔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다. 들어와요. 준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민지는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두 명의 직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거실에 앉았다. 최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계단에서 내려왔다. 민지야, 얘야, 최 여사님. 민지가 온기 없이 불렀다. 앉으시죠.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직원 중 한 명인 30대 여성이 노트북을 열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법무팀의 강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은 인사팀의 최 과장님입니다. 민지가 두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와 최 여사는 굳은 채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민지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았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유진그룹 운영이사 박민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공기가 극도로 긴장되었다. 첫째, 제가 이사로서의 권한으로 김준호 씨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회사 시설 및 복리후생의 철회입니다. 강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차량 번호 123과 1234 제네시스 G90은 회수되어 회사 차고지로 반납되었습니다. 법인카드 번호 4567 XXXXXXXXXX는 금일 오후 50으로 정지되었으며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가나길 23번지 주택은 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최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야, 제발. 이건 다 오해야. 민지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셨을 때요? 아니면 제 차에서 저를 쫓아내셨을 때요? 최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둘째, 민지는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송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이미 나왔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민지 씨,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로 풀 수 있잖아.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김준호 씨. 민지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4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4년 동안 가정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한 인간으로서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 씨, 내가 잘못했어. 변할게.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내가. 준호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고요?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늘 오후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때처럼요? 아니면 제가 어머님 쇼핑백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를 탓하셨을 때처럼요? 준호는 침묵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셋째, 민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인사팀의 통지서입니다. 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최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김준호 차장님,
최근 3개월간의 성과 평가 결과 차장님의 실적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판매 목표 미달, 보고서 지연, 그리고 일부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차장님께는 1차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만약 향후 3개월 내에 개선이 없을 경우 회사는 강등 또는 해고 조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호는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팀의 결정입니다. 김준호 차장님, 최 과장이 덧붙였다. 박민지 이사님은 이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프로페셔널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제가 당신을 해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해야 할 겁니다.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지가 일어서며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냈다. 이건 집 열쇠입니다. 7일 후 보안팀이 와서 인수인계를 진행할 겁니다. 김준호 씨와 최 여사님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민지는 열쇠를 탕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지만 민지야, 우린 어디서 살라고? 최 여사가 애원했다.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머님. 민지가 차갑게 대답했다. 민지는 개인 물품을 챙기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다. 준호가 그녀를 뒤쫓아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민지 씨, 잠깐만. 제발 이러지 마.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놓으세요, 김준호 씨. 민지 씨, 내 말 좀 들어봐. 난 당신이 이사인 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뭐요? 민지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준호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는 걸 막았을 거란 말인가요? 아니면 저를 혼자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인가요? 준호는 침묵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준호 씨.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내가 지위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만 나를 존중할 거였어요. 하지만 내가 평범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차에서 쫓겨나도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아니야, 민지 씨. 그럼 뭐죠? 민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우리 결혼한 지 4년이에요, 준호 씨. 4년, 저는 단 한 번도 제 지위 때문에 존중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아내로서 감정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얻은 건 뭐죠? 시어머니에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드는 것. 눈물이 민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실망의 눈물이었다. 최 여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지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한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제가 지금 이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과하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을 모욕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니고요. 최 여사는 움찔했다. 만약 제가 이사가 아니었다면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직원이었다면 어머님은 사과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를 더 무시하셨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최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답은 명백했기 때문이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강 변호사님, 최 과장님,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곧 끝내겠습니다. 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소파에 앉았다. 준호와 최 여사는 마치 판사 앞에 선 두 피고인처럼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두 분이 전혀 모르셨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4년 전 당신이 유진그룹의 면접을 봤을 때 준호 씨, 누가 당신을 회장님께 추천했는지 아세요?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저예요. 민지가 대답했다.
제가 당시 하 회장님께 당신은 유능하고 정직하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분께 당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2년 전 당신이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직원 평가회의에서 누가 당신에게 좋은 평가를 줬을까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었어? 준호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작년에 당신이 차장으로 또 승진했을 때 임원 회의에서 당신의 승진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당신이 법인카드를 요청했을 때 제가 결제 서류에 서명했어요.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제가 이사 복지 혜택으로 모든 서류를 처리했어요. 민지의 모든 문장은 준호에게 강한 따귀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준호 씨, 전부 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이사로서의 저가 아니라 그냥 박민지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제 재산 때문이 아니라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짓밟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방치했어요. 최 여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지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상처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4년 동안 여기서 사시면서 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하셨어요. 항상 저를 준호 씨 친구들 아내와 비교하셨죠. 항상 제가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몰랐어, 민지야. 모르셨기 때문에 더 조심하셨어야죠.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셨어요. 민지가 일어섰다. 7일이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그 후 이 집은 회사에 반납될 겁니다. 민지 씨,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준호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내를 모욕하는 어머니를 택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민지는 방으로 걸어가 몇 가지 옷과 중요한 개인 물품을 챙겼다. 작은 캐리어에 그것들을 담았다. 다시 내려왔을 때 준호는 여전히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 여사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다. 7일 동안 저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지낼 거예요. 차분하게 짐 정리하세요. 민지가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민지 씨, 준호가 힘없이 불렀다. 민지는 잠시 돌아섰다. 준호 씨, 이 일로 무언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 그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민지는 집 밖으로 걸어 나갔다. 검은색 벤츠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박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타기 전 민지는 4년 동안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켜본 그 호화로운 집을 바라보았다. 추억도 많았지만 상처도 가득한 집이었다. 안녕,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벤츠는 평창동을 떠났다. 집안에서 준호는 여전히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오만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깨닫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 큰 집은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민지와 준호의 이혼 소송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마무리되었다. 판사는 회복 불가능한 불화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모든 가계 자산이 민지 개인 명의이거나 회사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자신의 개인 물품만 가져갈 수 있었다. 이혼 후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유진그룹에서 일했지만 예전과 같은 특권은 없었다. 더 이상 회사 차량도 법인카드도 특별 추천도 없었다. 그는 다른 평범한 직원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했다.
이혼 3개월 후 준호의 성과 평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민지의 암묵적인 지원이 없자 준호의 능력은 평균 수준임이 드러났다. 몇몇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고객들의 불만이 접수되었으며 보고서는 자주 늦었다. 인사팀이 준호를 불렀다. 김준호 씨, 저희가 3개월의 개선 기회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강등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 직급으로 강등되며 월급은 3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강등 통지서를 받았다. 월급 500만 원의 차장에서 이제는 훨씬 적은 월급을 받는 평범한 대리가 되었다. 준호와 최 여사의 삶은 이제 매우 팍팍해졌다. 그들은 평창동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경기도의 한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다. 작은 방 2개, 좁은 부엌, 그리고 거의 없는 마당이 전부인 15평짜리 빌라. 월세는 80만 원으로 준호 월급의 거의 4분의 1이었다. 예전에는 명품 쇼핑을 즐기던 최 여사는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야 했다. 자랑스러워하던 구찌 가방과 루이비통 신발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다. 가격은 반값도 채 받지 못했다. 준호야, 쌀이 다 떨어져 간다. 생활비 좀 보내줘. 어느 아침 최 여사가 말했다. 준호는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직 월급날은 열흘이나 남았는데 어머니, 월급날까지 좀 아껴 써야 해요. 최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심장병 때문에 비싼 약 먹어야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니? 참으셔야 해요, 어머니. 이 모든 게 내 잘못 때문이지 그래. 최 여사가 흐느끼며 말을 잘랐다. 내가 민지를 떠나게 만들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준호는 깊이 후회했다. 매일 그는 민지를 생각했다. 착하고 겸손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걷어차 버렸다. 다른 한편, 민지는 경력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혼 6개월 후 그녀는 유진그룹의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29세의 나이로 회사 역사상 최연소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취임식은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이사들과 주주들을 포함한 회사 전체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물론 지금은 평범한 대리인 준호도 참석했다. 민지는 우아한 흰색 정장 재킷, 검은색 실크 스카프, 그리고 하이힐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리더십 아우라는 매우 강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부드럽고 양보하던 민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새롭고 강하고 단호하며 자신감 넘치는 민지였다. 제게 보내주신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민지가 취임사에서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시당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졌으며 심지어 제 차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민지의 이혼 이야기를 아는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뒷줄에 앉아있는 준호와 마주쳤다. 민지의 눈에는 증오가 없었지만 사랑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모든 직원 여러분, 특히 이 회사에 계신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민지가 말을 계속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얕보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은 더 중요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가려 했다. 민지 씨, 아니 대표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민지가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 김준호 씨라는 호칭이 너무나 낯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이미 용서했습니다. 김준호 씨. 민지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매일매일 후회해요.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죠. 김준호 씨는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를 모욕하는 어머니를 선택했죠. 이제 그 결과에 당당히 맞서세요. 민지는 군중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준호를 남겨두고 걸어갔다. 2년 후 민지는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주는 성공한 사업가 이동욱과 재혼했다. 그들은 함께 사업을 일구고 서로를 지원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준호는 여전히 빠듯한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심장병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치료비는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두 소진시켰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두고 최 여사는 준호를 곁으로 불렀다. 준호야, 내 말 잘 들어라. 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오만했고 내가 민지를 무시했어. 그 결과 넌 내가 가졌던 최고의 아내를 잃었지. 깡마른 최 여사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절대 사람을 얕보지 마라, 준호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민지처럼 좋은 아내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이야. 그리고 넌 나 때문에 그 애를 잃었어. 최 여사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묘지에서 홀로 서서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34세의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을 사랑했던 아내, 좋은 직장, 편안한 삶, 그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민지와 이동욱의 결혼 소식을 접했을 때 전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보았을 때 준호는 울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다시는 민지처럼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인과응보는 결코 주소를 잘못 찾는 법이 없다. 청취자 여러분,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겸손했던 민지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반면 아내가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둔 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배우자를 그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소중히 여기십시오.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그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물, 장소, 사건의 이름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만약 유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교훈을 얻으셨다면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다의 이야기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